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설 연휴 사흘 동안 조선시대의 정신을 대표하는 이 당대의 선비들을 만나고 있죠. 어제 퇴계 이황에 이어서 오늘은 평생 제야에 머물면서 경과 의를 실천하며 뛰어난 후학들을 길러내고 만인의 존경을 받았던 남명 조식 선생의 삶과 정신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선비는 붓을 들고 무인은 칼을 들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 갖고 있는데요. 남명 조식 선생은 한평생 칼을 차고 다닌 선비였답니다. 책상에 앉을 때면 그 서슬퍼런 칼을 턱하니 앞에 받쳐놓고서는 졸음이나 단 한순간의 방심조차 허락치 않았다죠. 그 칼에는 안으로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 경이요, 밖으로 시시비비를 잘라내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런 문구를 새겨놓고 늘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또 이 칼과 함께 이 쇠로 만든 방울도 항상 품고 다니셨다는데, 방울에 스스로 경계하며 깨어있겠다, 이런 의미로 성성자, 이런 이름을 붙였고요. 몸이 움직일 때마다 울리는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던 남명 조식 선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연산군 7년인 1501년에 태어나 1572년에 72세를 일기로 타계한 남명 조식 선생은 조선 명종 시기의 퇴계이황과 쌍벽을 이룬 큰 유학자입니다. 자는 건중, 호는 남명, 시호는 문정이며 경상도 삼가연의 토골에서 나서 부친을 따라 상경해 20대 중반까지는 한양에서 살면서 학문에 열중했습니다. 25세 때부터 성리학에 몰두했으며 30세에 처가가 있는 김해에 산해정을 짓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1539년 중종 34년이던 38에 헐른 참봉에 임명됐지만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명종이 즉위하던 15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세상을 탄식하며 고향 땅에 계복당과 내롱사를 짓고 제자교육에 전념합니다. 이후 여러 벼슬에 임명되었지만 모두 사직했습니다. 특히 1555년 단성현감을 사직하며 올린 단성수라 불리는 을묘사직 상소는 죽음을 무릅쓰고 극단의 직원조차 서슴지 않은 상소로 유명합니다. 명종 16년인 1561년엔 지리산 기슭에 산천제를 짓고 강하게 힘썼으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조에게 상소문 무진봉사를 올려 당시 서리의 폐단을 지적한 서리망국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생애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선비정신으로 올곧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남명 조식 선생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일찍이 한학을 공부하셨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한국관료제도사 또 한국정치사상사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이시고 사단법인 남명학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병년 원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남명학연구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저게 1986년에 설립한 오래됐네요. 예, 사단법인 조직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남명 조식 선생 공부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 경남이 제 고향인데, 제 선친이 한학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옛날 어른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홍희 장군, 곽재우 장군이라 또 눈동자가 두 개인 내암 정인홍, 또 외적과 싸우다 전사한 대소원 조정도 선생 같은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문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이게 좀 확장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앞에 소개 들어보니까 남명 조식 선생은 단 한 번도 벼슬을 안 맡으셨습니까? 근무하신 적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여러 번 벼슬을 주셨는데 한 번 정도 받기는 받았지만 대개 사퇴하시고 예. 한 번도 근무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원래 그 조선시대 선비는 그 공부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 벼슬길을 보통 걸었는데 조금씩이라도. 그게 물론 유교의 본령은 학이우적사라 그래가지고 공부가 익숙하고 공부가 높아지면 벼슬을 하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남명 선생께서 벼슬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의 정국이나 시대 상황이 벼슬할 때라고 보시지 않으신 겁니다. 특히 그 문정왕후 시대, 명종 시대는 그 윤원영이라는 그 임금님의 외삼촌이 예. 권력을 아주 오로지 하셔가지고 자기 훌륭한 선비들을 죽이고 그 권력을 옹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도저히 선비로서 출사를 해가지고는 그 자기 뜻을 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예. 잘못하면 나쁜 정치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네, 네. 1501년에 태어나셔서 1572년 왕조로 보면 연산군, 명종, 선조. 예,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까지 가십니다. 네. 선조 초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펼 만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다라고 보신 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년 시절에는 갑자사화가 있었고 19살 되던 해에 그 기묘사화가 있어가지고 예. 정함 조광조 선생 같은 어떻게 보면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뜻을 펼 만한 때가 되면 이미 명종이 즉위하면서 좋은 신하들을 죽이고 윤원영이 20년 동안 집권을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벼슬에 나아가봐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네. 결국은 권력에 동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신 거죠. 네. 그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선비로 저희가 이제 설 특집 그 3일 동안에 퇴계 이황 선생, 율곡 이희 선생,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 세 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율곡과 퇴계만 기억하지 남명 조식 선생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예.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데 있습니까? 한 번도 벼슬을 안 하신 이런 거? 그럼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조선 유학을 그 이기론적 프레임이나 그러니까 주자학 중심의 프레임으로 보면 어차피 태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선의 백성, 조선의 현실이라는 측면에 닻을 내린 그 어떤 자중거적인 조선 유학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훨씬 남명 선생께서 더 돋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기론하고 대치되는 걸 뭐라고 부르죠? 그 자중거적인 조선 유학이죠. 조선의 유학. 백성을 걱정하는, 조선의 당면한 현실을 걱정하는 그런 그곳에서 학문이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그 유학의 관점이죠. 예. 박병렬 원장께서는 그 퇴계와 율곡만 기억하는 우리의 어떤 정신 사상사에 상당히 좀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선의 현실 백성들의 어떤 그 당시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많은 백성이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남명 선생께서 태계 선생을 존경은 하셨지만 그런 엄중한 시대에 이기론 같은 한가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젊은 선비들을 학문의 길을 오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네, 퇴계 이황 선생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예, 동갑이시죠. 두 분 사이의 교류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보면 두어 편 편지는 왕래를 하시고 편지만 천리 신교로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남명 선생께서는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학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 이런 면에서 태계 선생님과 본인은 길이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셨던 것 같고 뭐 만나기 위해서는 굳이 만날 수 없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기꺼이 만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 허리춤에 쇠방울을 차고 다니셨다. 예. 그리고 칼을 품고 생활하셨다. 예. 진짜입니까? 뭐 허리춤에 차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성성자라는 방울이고 하나는 경의금이라는 칼인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각성을 해가지고 이게 참 좋은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은 있지만 조금만 방심을 하면 온갖 유혹에 시달리고 그 정신줄을 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어는 그 방울을 차고 어떤 해석은 방울 소리가 안 나게끔 몸을 조신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정신을 다시 불러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정신을 수렴하는 방식이 아니었겠느냐 생각하고 경의금은 뭐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명자경, 자기 마음을 밝게 가지게 하는 끊임없는 수양은 경이라고 그러고 이걸 의라는 것은 사회적 상황과 부딪혔을 때 어떤 그 유혹을 끊어내고 자그마한 정이라도 가감하게 실천하라는 상징적으로 그런 칼을 끊어낸다는 그 사욕을 삿된 마음을 끊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단도 조그마한 칼을 거기서 내명자경 외단자의라고 새겨서 차고 다니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욕을 끊어버리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라. 그런 거군요. 경상도에서 태어나셨지만 20대 중반까지는 한양에 사셨고 그러다가 처가인 김해로 가셨네요. 5살 때 그 부친이 요즘 말하면 고시 합격을 해서 가급제를 해서 서울에 이제 벼슬살로 왔을 때 따라오십니다. 거기서 뭐 중간에 단천에 잠시 나가신 적은 있지만 대부분 서울을 근거지로 해서 26살까지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을 합니다. 이 서울서 청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남명 선생의 생각이나 사상, 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정치를 보신 거죠? 정치도 가까이에서. 보시고 또 그 당시에 서울과 지방의 문화 격차나 생활 격차는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우선 서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 시절 한양에서 많은 책도 접하고 공부도 하시고 정치도 보시고 그리고 또 뛰어난 인재들과 사깁니다. 교류도 하시고. 뭐 청송 성수침이나 대곡 성운 뭐 평생의 친구로 사귀셨죠. 뭐 동고 영의정 하셨던 동고 이중경 같은 분들이 그 젊었을 때 절친한 친구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과거에 응시 안 했나요? 했죠. 원래 젊었을 때 큰 포부를 가지셔가지고 뭐 절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자식이 고시나 과거급제해서 입신양명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남명 선생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특히 그렇겠죠. 모친이 더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과거를 보라고 근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한 서너 번 응시를 하셨죠. 요즘 말로 하면 1차 시험에는 수석도 한 두서너 번 하십니다. 근데 2차에서 안 되는데. 왜 안 되죠? 근데 이분이 성격이 그때부터 고드셔가지고 소위 돌아다니는 족보, 이 모범 답안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미남부 같은 게 제가 생각하는 2차 과거 시험에 낸 답안인데. 미남부가 뭐죠? 미남부. 백성이 임금을 만들 수도 있고 나라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의 민암부. 민암부.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한 명문이고 참 의의가 넘치는 글인데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보면 이거
이건 불온 사상이다. 그런 반정부적인 맥락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죠. 네. 그러니까 1차에 수석해도 2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미남부라는 한시를 2차 시험에 답안지에 썼단 말이에요, 직접? 제 추측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 한시, 미남부 예. 함께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배는 물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물 때문에 뒤집히기도 하네. 백성이 물과 같다는 소리 예로부터 있어 왔지. 백성이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이 나라를 뒤집기도 한다네. 궁궐을 넓고 크게 짓는 일은 백성들을 성나게 하는 시초요. 여인들이 임금을 자주 만나는 일은 백성들을 성나게 하는 과정이며,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임은 백성들의 분노를 쌓아가는 것이요, 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치함은 백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탐과 놀이가 자리를 차지함은 백성들의 분노를 이끌어내며, 형벌을 멋대로 쓰는 일은 백성의 분노를 돌이킬 수 없게 하는 일. 비록 그 위험이 백성에게 있지만 어찌 임금의 덕에 말미암지 않겠는가. 그 험준함은 한 가지라지만 편안해지느냐 위태로우냐는 다르다네. 임금 하나로 말미암아 편안하기도 위태롭기도 하네. 백성들의 마음 위험하다 말하지 마시라. 백성들의 마음은 위험하지 않다네. 네, 그 유명한 백성이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백성이 나라를 뒤집는다. 바로 이 물이 배를 뒤집듯이. 예. 원래 물이 배를 뒤집는다는 것은 원래 순자의 왕제라는 그 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끌어와서 그렇죠. 이런 글을 쓰신 겁니다. 아주 정말 직설적이네요. 그리고 직설적이고 경제는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치가 진행되는 현재적 상황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아마 제가 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본 조선의 문집글에서는 네. 이 정도 그런 발견을 아직 못했습니다. 궁궐을 넓고 크게 짓는 거 백성들 네. 성나게 한다. 예. 여인들이 임금 자주 만나는 거 백성들 성나게 한다. 세금 가혹하게 거둬들이면 백성들 분노 쌓는다. 예. 이건 뭐 비유도 아니고 그냥 바로 너희들 예. 이러지 마라. 이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예, 안 시키죠. 네. 그러다가 26 아버님 잡고 하시고 그리고 처가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신 거죠? 예, 26살 이제 지금 합천 3가에 고향 땅에 이제 그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3년상을 지냅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 의령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자굴산이라는 데 가서 독서를 열심히 하십니다. 예. 그런 다음 30점에 김해 처가로 가셨는데 그 처가가 충순이 조수라는 분인데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그 처가를 사실 의탁을 해서 모친을 복양하기 위해서 또 있죠. 네. 간 김에 이제 그 장인어른이 사이가 영특하고 기계가 흥글차고 하니까 산해정이라는 정자를 어떻게 지어줬어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 주었죠. 예. 그것이 한 18년 동안을 김해 산해정에서 보내시는데 그 시기에 막 백성의 공공한 삶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뛰어난 친구들 뭐 황강 이희안이나 대곡성운 뭐 이런 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야 우리 학문이 바로 이런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바탕 이걸 근거로 하지 않으면은 네. 이게 무슨 우리가 배워서 소위 양반 노릇하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각성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 훗날 실학 사상의 어떤 원류가 되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학자들은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남명 선생의 문집이 현재 온전하게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노장에 관한 부분이나 이
정권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부분은 상당히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글이나 이런 잡지 논설에 보면은 각답지라는 게 나옵니다. 상소문에도 각답지.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게 조선의 현실이죠. 그렇죠. 이 땅을 벗어난 학문은 진정한 의미로 유학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보면 조선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학문은 우리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저는 그걸 각답지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유교 이론 체계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하학입니다. 하학이 상달이라고 하는데 이기론 같은 것은 어떤 부분 남명생은 그건 상달처를 논의하는 것이지. 하학을 통해서 그런 전리 어떤 오묘한 이치에 가지 않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말로만 하고 듣고 많이 전달하고 하고 남의 글을 읽고 말하는 것은 본인이 가보지 않는 체득하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상달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하학 정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각답지 사상이라는 것도 그런 남명 선생의 하학적인 학문 방식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상적인 게 젊어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처가인 김해 시절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뭐 고향 합천에도 가시고 여기저기 이제 가셨는데 어디서 완성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지향은 산해정 시대에 만들어지던 것 같고 그 예를 들면 민안부 같은 게 산해정 시대에 나온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산해정이 아까 김해 장인이 만들어준 18년 동안 거기서 사셨던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모친이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이제 홀가분해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와서 모친의 합천. 장례를 치르고 모친 장례 치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부당과 내룡정이라는 제자들이 거처할 만한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문에 전심합니다. 제자들도 많이 기르시고.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뭐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하죠. 이미 남명 선생의 학문이나 그 사상 이런 것이 의기가 있고 뛰어난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매혹적이었죠. 그렇죠. 야, 내가 나가서 이런 나라의 어려움을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때는 그 강우 연락동강 우도 지역 진주권 중심의 뛰어난 준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죠. 그러다가 60세가 될 때 지리산 산청으로 또 옮기셨어요. 이 남명 선생과 지리산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리산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년은 어디 지리산 좋은 데 와서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뭐 중앙 정계에 나가서 하기는 그렇고 좋은 천하의 영재들을 만나서 자기의 포부, 자기의 학문 그 어떤 진전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덕산 사륜동이라고 지금 그 산천제가 있는 그때 외에도 뭐 아주 꼴짝이죠. 그 수많은 답사를 하셔가지고 그걸 낙점을 하시고 거기에 산천제를 짓고 환갑대에 거리로 옮기십니다. 산천제. 그 산천제라는 이름은 주역 대축계라는 데서 나옵니다. 대축이라는 것은 크게 축적한다는 거죠. 축적하고 배양한다는 뜻인데 그 마음은 자기의 역량, 덕성 이런 것을 크게 배양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필요할 때 쓰이겠다는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남명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벼슬 안 하겠다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러면 제자들도 월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벼슬 할 필요가 없지만 행도, 즉 도를 행하려고 하면 벼슬을 살아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신 겁니다. 근데 아무튼 현실이 그러다 보니 과거에서도 2차 시험에서 계속 떨어진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은 이런 현실에서는 벼슬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왕이 불렀다면서요. 불렀죠. 근데 부를 때마다 거절해도 괜찮았습니까? 원래 큰 선비들은 그렇게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는 아마 해제 이은적 선생이 뭐 참 뛰어난 학자분이시고 성품도 참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 처음 이 남명 선생의 이제 이름을 듣고 네. 참봉으로 능참봉? 능참봉. 능지기? 예. 이게 뭐냐면 남명 선생 시대만 해도 법적으로 육품 이상을 주어서 부르지를 못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남명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뜻을 가지고 있어도 벼슬에 나가지 못한 것을 그 조정해서 이게 잘못됐다. 네. 특히 이엽 같은 분 그런 분이 주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과거 안 해도 우암 송시열 선생이나 뭐 명제 윤정 선생 같은 분은 영정 좌의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과거 시험 보고 뭐 종육부터 그거 안 해도 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영정 좌의정 시켰는데 예, 이때까지만 해도 육품을 넘어서 벼슬을 못 준다. 예, 못 주게 돼 과거 안 본 있었습니다.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능참봉을 권했다. 예, 능참봉을 왜냐하면 벼슬길로 일단 들었어야 다음에 또 올라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거절하셨고. 네, 거절하셨죠. 또 여러 번 부름을 받았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주부 벼슬을 지금 그 김해 산해정이 있는 자리가 주부동이라고 그러는데 남명 선생을 그 전생서 주부 뭐 이런 걸로 불렀습니다. 그건 뭐예요? 종친부 전첨. 그건 뭐 육품 근처에 갈 만한 벼슬로 부르죠. 그래서 태계 선생께서 남명 선생님을 벼슬에 나오라고 권유하시는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그 조정에서 청구를 해서 예. 그래도 줄 수 있는 관직의 한계인 육품 관직까지 제수를 했으니 잡스럽게 그 벼슬에 나오는 것하고는 길이 전혀 다르니 한번 나오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눈이 어두워서 그 벼슬을 할 지금 때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참 공께서 그 바룬산 이 눈을 맑게 해줄 만한 좋은 약재가 있으면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계 선생님도 그 당시에 정치가 아주 못마땅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고 저도 단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라는 걸 마땅히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두 분이 대화를 나눴군요. 편지 대화를 나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태계 선생도 남명 선생을 인정을 하시고 남명 선생도 태계 선생의 그런 서로 출처를 인정하는 예, 인정을 하신 거죠. 왕을 직접 만나기도 하셨다면서요? 그게 이제 왕을 만나시게 되는 것은 상수원 판관을 제수를 하는데 왜 만나시게 되느냐 하면 명종 21년입니다. 남명 선생님께서 66이 되는 해인데 66세. 예. 이때가 언제냐 하면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영이 실각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집권하던 윤원영이 실각. 윤원영이 실각을 하자 명종이 민심을 어떻게 보면 어루만져야 되는 일환으로 제야의 큰 선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하려면 벼슬을 줘야 되니까. 예. 그때 내린 벼슬이 상수원 판관입니다. 상서원 판관. 근데 그건 핑계고. 그리고 그때 올라오셔가지고 명종 임금을 그 면담을 하시죠. 네. 하시고 와서 그때 자기 친구인 그때 동고 이중경 선생이 영의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잠시 만나고 바로 낙형을 하십니다. 그 후에 선조도 또 그렇게 남명 선생을 계속 좀 불렀다면서요? 선조가 즉위했을 때는 이미 남명 선생께서는 노년에 들으셨을 때입니다. 근데 선조께서 남명 선생을 초치를 하실 때 보면 미말소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칭합니다. 네. 미미할 미자에 끝말자에 작을 소자의 아들자. 예. 미말소자.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칭하면서 남명 선생을 초청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연세가 드셨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임금님 등극을 축하한다. 왜냐하면 살림 정권이 들어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10가지 국가의 시급한 문제. 그걸 거론을 하면서 조정에서
많은 뭐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벼슬을 살면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림의 떡으로는 백성의 기아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그림의 하십니다. 떡으로는 안 된다. 예, 그림의 진짜 떡을 줘라. 예, 그렇죠. 그림의 예. 떡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 다른 말로 하면 이기론이니 뭐니 이런 건 안 된다. 민생을 구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게 그림의 떡이죠. 민생 정치를 해라.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남명 조식 선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을묘사직소라는 상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아까부터 우리 박 원장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윤원형 일당이 독재하고 있던 예, 바로 그 시대를 질타한 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소문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예, 나누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전하의 나란 일이 그릇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나라의 근본은 이미 무너졌고 하늘의 뜻도 이미 전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고 보니 문정 대비께선 생각이 깊으시긴 하나 밖에 소식이 막힌 깊은 궁궐 안에 한 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하께선 나이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한낱 외로운 자식일 뿐입니다. 저 많은 천재지변과 천가래 만가래로 흩어진 민심을 무엇으로 감당해내며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에 달려있고 사람을 쓰는 것은 몸으로서 하며 몸을 수양하는 것은 도로서 하는 것입니다. 훗날 전하께서 왕도의 지경에 이르도록 덕화를 베푸신다면 저도 마부의 말석에서나마 채찍을 잡고 네. 이 상소문에 전하 나란 일 그릇된 지 이미 오래다. 나라 근본 무너졌다. 예, 문정 대비는 궁궐 안의 과부다. 예, 그리고 왕한테는 선왕의 한낱 외로운 자식이다. 예.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건 아마 자신의 전부를 건 상소라고 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건 예. 거죠. 그 상소가 올라가자 명종이 임금이 대노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예. 읽고 대노 안 할 사람이 누가 예.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원영의 눈치를 보던 그 많은 신하들은 이 좀 말이 좀 과하지 않느냐 네, 네. 이렇게 비난하면서 죄를 주자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을 주자. 예.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제야의 큰 유학자 처사를 벌 주는 일은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다 들고 사실은. 일어날 테니까.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대신들인 상진, 심연은 같은 분들이 나서서 주선을 하고 남명선생을 잘 아는 정종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선을 해서 네. 불문에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뭐 과거도 안 보고 그랬긴 했지만 예. 조선 천하가 다 알아주는 그럼요. 제야 최고 지식인 예. 그런 그리고 위치는 이미 점하고 있었군요. 지식인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이런 걸 좀 요즘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두고 그 우암 송시일 선생 같은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조선의 나약한 선비들을 불러일으켜 깨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네, 네. 그 선비의 기계를 살리고. 그러면서 또 우암 송시일 선생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분이야말로 해와 달과 빛을 다투는 그런 분이시다. 이야. 이를 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대단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암 송시일 선생이 아무나한테 이런 말씀을 안 쓰시거든요. 아유, 당연하죠. 이분의 인품에 대해서는 좀 기록이나 뭐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 자료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남명 선생이 본인에 대한 철저한 요즘 뭘로 하면 뭐 청와대에서 율기추상이라고 이렇게 써놨다. 자기 몸을 규율을 하는 데는 추상가가. 네, 네. 그래서 이런 극기와 성찰이 철저하게 사시기 때문에 뭐 칼까지 품고 다니실 네, 분이면 그런 걸 이제 듣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 이미지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이런 분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닌가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분인 한강정구 같은 대학자시죠. 이런 분이 묘사해 놓은 거 보면 참 그렇게 정이 깊고 친구들한테 신의가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 주변에는 그 배우려고 하는 그 젊은 존재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엄격하지만 예. 친구나 제자들한테는 지극히 자상한. 예. 그야말로 타의 모범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인품도 가지셨네요. 예. 아마 자기를 철저히 단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그 포용력, 넉넉하게 끌어안는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셨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성리학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또 공부하시고 가까이 하셨다면서요. 아마 그게 처음에 남명 선생께서 젊은 시절을 서울에서 보낸 것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 이때 뭐 노장은 물론 불경, 뭐 도학, 도교 또는 병법, 뭐 천문지리, 의학까지 다 일단 섭렵을 하신 걸로 보이고 문이과를 넘나드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특히 장자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우 정통하셨던 것이 아니냐. 노자 장자의 장자. 노장에도 정통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남명이라는 호 자체가 네. 이게 장자 소유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요. 그 고뇌라는 조그마한 벌레가 대붕이 되리라는 삼천리를 나는 대붕의 대리라는 뜻을 가지고 수양을 계속해서 나중에 그렇게 되어서 북명에서 남쪽 큰 바다 남명으로 간다 하는 그게 있는데 그 뜻을 지하신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의미심장한 것이 탄어 스님의 그 장자 해석에 의하면 그 소요유 남명 그 편이 지인은 무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인이라는 건 뭐냐면 도가에서 제일 경지가 높은 사람이 지인인데 지극할 지자에 사람인 그 신인 신자의 사람인보다 한 단계 높은 최고의 경지에 있는 유교의 성인과 같은 사람을 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인은 무기다. 무기라는 것은 자신이 없다. 간단히 해석을 하면 이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자아 의식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고 봅니다. 거의 천이무봉의 그렇습니다. 경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그 탄어 스님 해석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남명이라는 호흡뿐만 아니라 그 개부당 하는 건 역의 포란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양을 할 때 호흡을 고르고 할 때에 닭이 알을 품듯이 그런 의미로 따온 겁니다. 그 내룡사 역시 그 장자에서 따온 거죠. 내룡사는 뭡니까? 그 김해 산해정에서 그 고향으로 옮겨와서 이제 제자들이 거처할 집을 만드는 게 그게 내룡사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 연무기 내룡이라는 건데 깊이 침잠해서 그 실력을 양성하면 나중에 우레처럼 용처럼 드러난다. 뭐 이렇게 연무기 내성 또 식의 용년 이 말에서 따온 겁니다. 네, 그게 뿌리가 장자 사상에 들어있고 끊임없이 나를 내적으로 수련하면은 삼천리 나는 큰 새가 돼서 그렇습니다. 남쪽 그 먼 바다에 간다. 그 뜻이 남명이라는 호에 들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너희들도 끝없이 수련하면 용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뜻이 아니라 뜻을 크게 가지라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리사욕 이런 거는 뭐 전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네. 남명 학파라고 불리워지는 학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 의병장 곽재우도 남명의 제자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곽재우 장군은 뭐 제자이기뿐만이 아니라 남명 선생의 그 외손녀 사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천제 시절에 와서 그 아마
그때 곽재우 장군께서 아마 약관이셨을 텐데 예. 아마 딱 첫눈에 볼 때 매우 뛰어나셨던 분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삼은 거예요? 손녀 사위를 그러니까. 삼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 중에 인물이다 이렇게 네.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남명 학파라고 할 만한 분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정의를 실천해 옮기는 의병 활동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남명 선생께서 그 문화에 출입한 제자가 50여 명 이상이 의병 활동에 관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요즘의 그 사회과학적 이론에 따라서도 예. 그 원인을 남명의 교육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교육사를 쓴 이망규라는 분이 있는데 북쪽으로 그 납치됐는지 가셨는지 모르는데 그런 분이 조선 교육사를 최초로 썼는데 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남명 선생이 태계 선생을 압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삼천제에서 그 건너편에 마을이 있는데 지리산의 자락입니다. 삼천제 예. 건너편 마을. 건너편 마을인데 그 위에 한 50m 정도 가면은 그게 그 풍수사들은 잠두토사의 명당이라고 그러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누에가 시를 토하는 그런 명당이라고 예. 합니다. 그런 자리에 남명선의 묘소가 있고 거기에 조선 시대에 명문장으로 사람들 그 입에 오르내렸던 그 묘비문이 대곡 성운 선생이 작성한 묘비문이 거기에 그 비스게 있고 새겨져 있고 그 아래 이제 마을 입구에 보면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그 글도 명문입니다. 네. 그 신도비가 그 예. 아래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스승을 기려서 만든 서원도 있다면서요? 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서 한 5년 정도 지났는가 참 제자 수당 최영경 그 시골에서 상당히 잘 사셨던 영무성 하흥도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주동이 되고 많은 신하들이 협조를 해서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지금 산천제에서 그 중리 쪽으로 지리산 쪽으로 한 4km 정도 가면 거기에 처음에는 덕산서원이라고 했는데 광해군 때 사역이 내려지면서 덕천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산문이 지나면은 지금도 있나요? 있죠. 그 내산문을 지나면은 이제 숭덕사라는 남명 선생과 그 제자인 수구당 최영의 위패를 모신 숭덕사가 있죠. 네. 오늘날까지도 남명 선생의 그 정신을 널리 알리는 행사가 이어지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남명 선미문화 축제라고. 네.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민속 축제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남명 선생을 기리는 100일장도 하고 또 이병 출정식 또 서사극 네. 시골 선비 조남명 하는 이런 서사극도 하고 해마다 언제쯤 어디서 하게 됩니까? 해마다 10월경에 예. 거기 산천제 바로 옆에 지금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라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선비문화연구원이 만들어져 있군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3, 4년 정도 됐나?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알겠어요. 또 경남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도지사 이하 이런 분들 지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리산 산청 산천제 그 인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선비문화연구원 그리고 그 바로 또 위에는 묘소도 있고 서원도 있고 10월경에 한번 가보면 이것저것 다 접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거기가 덕천강이 아주 참 잘 흐르고 물도 좋고 그래서 지리산 그 공기나 느낌이 굉장히 살아있는 맑고 청량하고 뭔가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볼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습니다. 10월경 한번 가봐야 돼요. 그럼요. 예. 21세기 오늘 대한민국 현실에 남명 조식 선생은 지금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 아마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남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당신이 해야 되고 할 것을 바로 조그마한 옳은 일이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실천해라. 행하라. 예. 그게 이 사회를 변화하고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좋게 만드는 첩경이지. 네네. 그 고운한 이야기나 뭐 남이 어떻게 하느니 이런 것으로 가지고는 바뀌지 않는다. 그 네. 말씀은 뭐냐면 성인의 말씀이 논어나 여러 경전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명서의 문제의식이 그겁니다. 그렇게 좋은 말,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이 세상의 정치는 왜 이 모양이냐? 예, 조금이라도 진보하지 않고 예.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 예. 그리고 배웠다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당시의 신하들, 학자들 도대체 자기와 자기 가족의 보신만 신경을 쓰지 이 굶어지고 가는 백성들을 왜 외면하느냐? 성현들이 그렇게 가르치느냐? 아니다. 네. 말이 좋은 말과 글이 없어가지고 이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실천이 없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진단을 하신 겁니다. 네. 남명 선생의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책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권할 만한 책 제목을 좀 알려주시면. 책은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유명한 남명학 연구원 초대 원장을 하셨던 고대 철학가의 김충렬 교수님이 쓰신 네. 책도 있고 예. 또 그분 책 하나 보면은 그 주석이 달려 있으면 뒤에 이제 참고 문헌이 나오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의 책을 얼마든지 선정해서 읽어보실 수 있고 또 원본에 궁금하면 남명집이 지금 국역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남명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심이 문제죠.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남명 선생님의 교훈이십니다. 네. 책 많이 있으니 예. 빨리 가서 봐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남명 선생의 말씀처럼 들리네요. 예. 자, 오늘 남명 조식 선생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남명학연구원의 박병년 원장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